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발표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2명입니다. 어제 400명대에서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감소했는데요. 이 자세한 상황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오전에 발표된 현황 전해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2명입니다. 해외 유입은 23명이고요. 국내 발생이 36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5명이 줄었는데 사망자는 12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서울이 12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경기인데요. 경기도는 크게 줄었습니다. 3차 대유행 시작 전부터 계속해서 100명 이상으로 발생했는데 오늘은 99명이죠.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54일 만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부산과 광주 그리고 경남 등 7개 시도에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을 보면요. 직장과 스크린 골프장 그리고 목욕탕, 교회 등 요양병원과 아동시설 등에서 진행 중입니다. 보시면은 광주의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집단 감염의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네, 대규모 집단 감염이 새로 추가된 것도 아닌데 신규 확진자가 왜 더 줄지 않는 겁니까? 네,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요. 연일 1000명대가 발생하던 3차 대유행 때와 비교하면 기세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300명 후반에서 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죠. 3차 대유행 이전의 수준까지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아직 안심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보면요. 확진자와 접촉을 통한 감염이 42%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은 게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건데 23%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확진자의 65% 정도인데요. 문제는 일상 속에서 산발적으로 감염되는 이 두 경우는 방역 당국이 선제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규모가 더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방역 당국은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말이지만 종교 활동이나 사람이 많은 곳의 외출은 피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주 넘게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한 콜센터에서는 직원 19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새 133명이 늘었습니다. 보름 넘게 하루 새 확진자가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확진율은 0.5%입니다. 치료를 받던 확진자 가운데 3명이 숨져 사망자는 297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제 직원이 처음으로 확진된 강남구의 한 콜센터에선 직장 동료 19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서울 21명을 포함해 누적 확진자는 모두 22명입니다. 진단검사를 받은 81명 중 아직 60명은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콜센터에 대해 긴급 방역 소독과 임시 시설 폐쇄를 하는 한편 접촉자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중입니다. 또 강남구 사우나에선 2명이 더 양성 판정을 받아 서울 22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23명이 확진됐습니다. 서울시는 목욕탕에선 이용 인원 제한을 지키고 탈의실 등 공동 이용 공간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5일 1241명으로 3차 유행의 정점을 찍은 신규 확진자 규모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3차 유행을 완전히 억제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 역시 위험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줄어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방역 당국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한 교회와 관련해 신도와 가족 등 10여 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교회를 일시 폐쇄 조치하고 감염 경로와 관련해 심층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하선아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신도 가운데 한 명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2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광주시청 선별검사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된 겁니다. 방역당국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고 밤사이 이 교회와 관련해 1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최초 확진자의 가족과 확진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신도들입니다. 해당 교회에서는 지난 20일 최초 확진자를 비롯한 신도들이 대면 예배를 드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해당 교회를 일시 폐쇄 조치하는 한편 정확한 감염원과 관련해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배 당시 좌석수 20% 이내 참여 인원 제한 등 방역 지침이 지켜졌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또 신규 확진자 가운데 인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도 포함됨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생 등 200여 명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새학기 시작을 한 달여 남겨두고 방역당국이 등교 수업 재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내 감염 위험도를 꼼꼼히 따져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번 주말은 대면 종교활동이 재개되는 만큼 방역당국은 종교활동 참여자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계현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학교 수업.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가중된 데다 취약계층 아이들의 학습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자기주도성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습에 몰입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학습 격차가 좀 심화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학기 시작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방역당국이 등교 수업 재개 여부를 논의합니다. 먼저 감염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연구된 10살 이하 어린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다시 한번 세밀히 평가합니다. 또 지난 경험을 토대로 연구 결과와 각계의 의견을 검토해 새학기 수업 방식과 학교 방역 전략을 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지금까지의 원격 수업도 보완해야 합니다. 원격 수업이 불가피한 상황에도 대비해 수업의 질은 높이고 격차는 줄이도록 교사와 학생 간 소통 확대와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면 종교 활동이 재개되는 첫 주말인 만큼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 두기의 수칙과 또 개인 위생의 수칙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자 이번 방역 측면에서는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해진 국민들에게 종교활동이 위안을 줄 수 있다며 현장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다음 달이면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백신을 맞게 될 것인지에 대한 확정한 세부 접종 계획을 오늘 28일 공식 발표합니다. 또 우리 정부와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사와 백신 개발 기술 협력 방안도 논의합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식약처와 국토부, 국방부, 행안부 등 각 부처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구성해 접종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국내 도입을 추진 중인 백신 현황과 백신을 어디서, 누구부터 맞을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사와 화상회의를 열고 mRNA 백신 개발과 관련한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전문가 집단의 검토까지 끝나고 허가까지 난 백신의 대표적인 것이 다 플랫폼은 mRNA 백신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mRNA 백신과 관련해서
연구가 아주 미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의 한 종류인 mRNA 백신은 이번에 처음 상용화된 만큼 안전성 검증은 더 필요하지만 개발 속도가 빠른 게 장점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에도 좀 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팬데믹 상황이 들어오면 백신을 개발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잖아요. 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빨리 신속하게 생산이 가능해요. 변이주가 발생을 하면 그 변이주에 맞게 변경은 가능합니다. 방역 당국은 또 국내에서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가 영국,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지 실험해 그 결과를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네, 유럽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초기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각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BBC 등 외신들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초기 공급 물량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로이터 통신은 1분기 공급량이 예상보다 60%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화이자 백신도 초기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탈리아 총리는 심각한 계약 위반이라고 밝히는 등 유럽 각국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기자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국내 발생은 오늘 369명이고요. 수도권이 67%를 차지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지금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62명의 양성자가 나왔고요. 사망은 12분이 늘어서 누적으로 1,349명, 치명률은 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 추이는 어떻습니까? 올 들어서 1월 1일 날 1,027명이 발생을 했었고 이제 감소 추세를 보여서 국내 발생이 최근 일주일간은 400명 안팎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 일평균 한 38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거리두기 2단계 기준으로 지금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가 한 23% 정도 돼서 앞으로도 감소 추세는 지속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완만하게 감소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수치를 보면 확진자가 줄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불안 요소도 참 많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하면서 다시 확진자가 또 급증하지 않을까 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특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고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감염 율이 70% 정도 높기 때문에 네. 현재 재생산 지수가 0.8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많이 퍼지게 된다면 이 그 단순한 계산으로만 해도 재생산 지수가 1.2로 올라가니까 더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불안 요인입니다. 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 총리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 중증도 그러니까 치명률도 약간 높이는 것 같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한 30% 정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코로나19에 걸려서 이제 치료를 받은 사람 또 완치가 된 사람 중에서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부작용 또 후유증이 확인됐다고 하던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폐렴을 앓고 나면 후유증을 앓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제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입원 치료를 받았던 분들인데 조사를 해봤더니 7명에서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가 나타났습니다. 네. 물론 뭐 경도에서 이제 중등도까지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주로 40대 이상이셨고요. 주로 이제 회복 후 3개월에 조사를 해보니까 탈모 또는 숨찬 증상 등이 나타났고 이 숨찬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 후 6개월 정도에 보면 피로감이 가장 많은 부작용으로 후유증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제 2월이면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많이 나왔지만 2월 초로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네, 코백스 퍼실러티라는 어떤 기구에서 이제 초도 물량으로 한 5만 명분이 들어올 예정인데 화이자 백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월 초에 도착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뭐 화이자 백신은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특례 수입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고 누가 맞느냐 이게 좀 궁금한데 의료진이 먼저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노인 요양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종사자분들한테 또 백신이 접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다음 주 뭐 28일에는 방역 당국이 이제 공식 발표를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2월 말에는 식약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허가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맞는 말입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한 40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네. 이미 착수를 했기 때문에 심사를 착수했기 때문에 2월 말 정도면 허가가 날 것으로 국내 허가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 물량이 나오면 그게 2월 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게 네. 국내에서 백신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이 용이하고 그래서 아마 그 노인 요양 시설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의료진이 주사를 놔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거기에 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이제 백신 접종을 한 나라들이 그래도 있는데 가장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 백신 접종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좀 고무적인 소식인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 인구의 30%가 이미 맞았고 네. 60세 이상은 무려 75%가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1차 접종이죠. 근데 2차 접종도 지금 시작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차 접종 후에 일주일이 지나면 녹색 여권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있으면 격리 의무가 없어지고요. 대중 행사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의 중증 비율이 이 백신 접종 후에 30%에서 7%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1차 접종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고무적인 소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백신 접종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다음 주죠. 이제 28일 날 세세하게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고령층에 어떤 백신을 맞느냐가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2분기에는 뭐 얀센 백신, 노바백스, 모더나 백신들이 줄지어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촘촘하고 세심하게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종원 전문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 판결이 일본 정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습니다. 모태기 일본 외무상은 심화 담화를 내고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추가적인 청구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하라고 일본 측에 촉구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결정한 법원의 지난 8일 판결. 항소 기한인 어제 새벽 0시까지 일본 정부가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우리 법원 판단을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国際法上、主権国家は他国の裁判権には服さない違反を是正するそうした措置を取ることを強く求めたいと思います。 항소를 포기한 일본은 심야 담화를 내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모태기 일본 외무상은 담화에서 해당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에도 어긋난다며 책임지고 시정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일본 측 담화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우선 정부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유례 없이 전시 여성을 유린한 국제법 위반임을 직시하라고 일본 측에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그러나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청구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사법부 결정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더 이상의 한일 관계 악화는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간 공식 합의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합의는 아직 살아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측이 사죄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과 상의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에 대해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사권 폐지 방향은 맞지만 수사 공백을 우려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올해 시행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크게 줄었습니다. 부패와 공직자, 대형 참사 관련 이른바 6대 중대범죄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별도 수사기구를 설치해 6대 범죄도 맡기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게 하자는 주장입니다. 이미 제출된 법안만 여러 개, 당 차원의 검찰개혁특위도 논의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왼손에 쥔 칼로 오른팔을 자를 집단이 없다.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인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에 대해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궁극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한다면서도 당장 수사권 전면 폐지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적 범죄 대응 능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사권 개혁에 따른 새로운 제도가 막 시작한 만큼 경과를 살펴보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역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 대상은 줄었지만 검찰 수사 조직과 인력에는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서울경찰서는 서초경찰서 A경사가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대기 발령 조치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는 어제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었지만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고 설명해왔지만 택시기사의 인터뷰 보도 이후 담당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제 경남 거제시 갈곶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 127 대양호의 실종 선원 3명을 찾기 위해서 해경이 20시간째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제 갈곶도 침몰 어선 실종자 3명에 대해 관계당국이 밤샘 수색을 벌였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경비함정 21척을 동원해 수색 범위를 20km 반경으로 넓히고 조명탄을 사용하며 거제 해안가 일대도 뒤졌지만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해경은 날이 밝는 대로 사고해역에 함정 2척을 더 추가하고 수색 헬기 7대를 급파하는 등 구조 작업에 속도를 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력을 총동원해 수색 구조 작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사고해역의 파고가 2m에서 3.5m로 여전히 높고 초속 16m의 강풍이 걸림돌이 되면서 실종자 수색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해역의 수온은 12.3도로 어제 낮보다 떨어진 상황. 해양 선박사고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이런 저수온 상황에서 최대 생존 시간은 25시간으로 12시 현재 사고가 난 지 20시간이 넘었습니다. 339톤급 대형 선박 어선인 부산선적 127 대양호는 어제 오후 3시 45분쯤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도 남동쪽 1.1km 해상에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며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후 침몰 직전 구명조끼를 입고 탈출한 선원 10명 가운데 7명은 해경에 구조됐고 선장 등 3명은 실종됐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초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정은은 미국 새 대통령들을 자극하는 것을 좋아한다. 바이든 팀은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탄두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로 미국 새 대통령을 맞이한 역사가 있다며 북한은 핵탄두와 미사일 무기고를 꾸준히 증가시켜왔고 그것이 곧 바뀔 것 같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노비촉 중독 의혹으로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귀국하자마자 체포된 러시아 야권 운동가 나발리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어제 러시아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 야권 운동가 나발리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어제 수도 모스크바는 물론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 등 전국 60여 개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이유로 집회를 불허했지만 나발리 지지자들은 시위를 강행했습니다. В правителях я пришла, потому что в стране творится беззаконие, и я пришла потому, что я хочу, чтобы мой ребенок, мои дети, мои внуки жили в другой стране. 현지 언론은
러시아 전역에서 2천여 명이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여성을 경찰이 나타나 끌고 가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권 운동가인 나발리는 지난해 8월 시베리아의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던 중 기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곧 독일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회복됐습니다. 당시 독일 정부는 나발리에게서 옛 소련에서 개발된 신경작용제 노비촉에 중독된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고 발표했지만 러시아 정부는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해왔습니다. 이후 지난 17일 러시아로 귀국한 나발리는 도착하자마자 집행유예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공항에서 체포된 뒤 30일간의 구속 판결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나발리는 수감된 뒤에도 흑해 연안의 러시아 남부도시 겔렌죽에 있는 대규모 휴양시설이 푸틴 대통령의 비밀 궁전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올렸고 크렘린궁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나발리 측은 다음 주 주말에도 또다시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남극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 인근 바다에서 현재 시각 23일 오후 8시 36분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킹 조지 섬 서쪽에 있는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직선으로 175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이 지역엔 여러 국가의 남극기지가 있으며 칠레 재난당국은 쓰나미 가능성에 대비해 남극 해안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 전남 일부,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었지만 지금은 맑은 하늘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영동을 뺀 중부 대부분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가시거리도 20km 안팎으로 시원하게 트여 있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아직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유지하면서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대부분 기온이 영상권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낮에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평소보다 온화한 날씨가 기대되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청주, 대구 12도, 광주 1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와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물결이 전 해상에서 3,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특히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해안 저지대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점차 비구름이 남부지방까지 올라오겠는데요.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에는 또다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